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아시는 가구업체, 퍼시스입니다. 홈페이지 잠깐 둘러봅니다. 일룸과 의자 전문 브랜드죠? 시리즈, 데스커 등이 퍼시스 그룹을 구성하고 있네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실적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19년부터 매출은 하락에 이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오다. 작년 21년도 3,260억의 최고 매출을 찍습니다.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로 16%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이익의 증가로 38%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흐름을 일단 탈피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현금 흐름 보시겠습니다. 아주 우량한 기업의 현금 흐름 차트 모습입니다. 2018년도엔 현금 많이 벌어서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했고요. 19년 역성장을 딛고 20년, 21년 연속 현금 흐름 성장을 일구어냅니다. 유형자산 투자가 크게 없어 버는 현금은 대부분 고스란히 잉여현금이 됩니다.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구성 보시겠습니다. 그 고스란히 버는 현금을 장기금융자산과 단기금융자산에 착실히 쟁여놓습니다. 현금 흐름 차트에서 잠시 언급했듯 유형자산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주로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기업의 전형적인 자산 구성입니다. 자, 이제 비율 분석, 성장성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퍼시스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8년부터 하락하던 실적 성장세를 작년 21년의 일과에 만회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유형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외주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퍼시스 홀딩스 산하의 베트남 공장이 시리즈 등의 퍼시스 그룹 전체 생산을 점점 더 많이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비율 분석 수익성 보겠습니다. ROE의 등락이 제법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9% 전후는 유지해 갈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 가치 투자하기에 좋죠. 영업 마진율도 9% 전후에 무난한 수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마진입니다. 비율 분석 안정성 보시겠습니다. 점점 낮아져가던 부채 비율이 작년에 16%로 조금 튀어올랐습니다. 차입금은 여전한 무차입 기조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이자부 부채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손익자산관 관계에서는 전혀 이상한 부분 없는 가운데 운전자산에서 재고자산의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재고자산이 이리 폭증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없죠? 부채 비율의 증가를 이미 확인했기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미착품이 20억에서 114억 정도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440% 증가네요. 여기에 원재료와 제공품 등이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한다 봐야겠죠? 첫째는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원재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과 둘째는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보니 이런 경우가 예전에 또 있었네요. 2017년이 비슷한 재고자산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렇담 2018년도의 실적 증가를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2년도도 기대해볼 만하죠? 부품 가슴은 일단 진정하시고 운전자산과 감가상각비 분석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운전자산 증가를 2018년도의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의 급증으로 다 소화해낸 모습이고요. 우리가 금방 살펴봤듯이 재고자산의 증가폭이 컸던 작년, 운전자본의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재고자산이 60% 이상 증가했던데. 설명을 드리자면 재고자산의 증가폭보다 매입 채무의 증가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운전자본은 매출 채권 플러스 재고자산 매입 채무로 구해지요. 이 운전자본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반대로 운전자본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이 차트가 그런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감가상각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유형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무형 자산의 11%를 감가상각으로 떨어내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을 제한했습니다. 영업현금은 감가상각비가 높을수록 당연히 영업이익과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비율 분석 마지막 활동성 검토하겠습니다. 높아질수록 좋은 자산 회전율은 0.6으로서 시원치 않습니다. 유형 자산 회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이죠. 원가 절감의 여지가 높아집니다. 현금 회전일수는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졌습니다. 매입 채무가 늘어나면서 회전일수를 5일까지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회전일수에는 현금을 이리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워낙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라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보는 기업의 도산위험 측정, 지스코어입니다. 사실 볼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만 3 이상이면 안전한 기업인데 4를 훌쩍 넘어가는 점수로서 전혀 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 분석으로 기업의 대강의 능력은 파악했으니 얼마나 싼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치지표입니다.
이 기업의 ROE는 9% 정도에 영업마진율도 9% 정도였죠? 대단한 수익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타는 치고 있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전반적으로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딱 적정한 수준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SR에서의 다소 고평가는 PBR에서의 저평가가 만회해준다고 보면 현 시점 상대가치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현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BR이 저평가로 나왔으니 저 자산가치 저평가 정도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치 대비 시총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네요.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에서 비유동부채를 뺀 수치가 현재의 시총과 맞먹습니다. 저현금성 자산에는 유동금융자산도 포함되고요. 투자자산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투자부동산 등 모든 현찰과 맞먹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제가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청산가치가 현 시총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투자하기에 충분한 안전마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의 담보를 찾아볼까요? 배당 보시겠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주고는 있습니다. 3%대의 배당 수익률로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상대가치평가는 해보았으니 절대 가치평가로 이 기업의 적정가를 산출해보겠습니다. 우선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에스림입니다. 최근 5년 가중평균 ROE 8.6% 기준 적정가 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까 상대가치 지표로 알아본 바와 비슷하네요. 큰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운전자본과 감가상각비 분석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금 흐름은 이익보단 좋았죠? 그런 기대와 함께 현금 흐름표를 베이스로 하는 DCF 평가 보겠습니다. 최초 현금 흐름표에서 살펴봤듯이 이 기업의 가장 뚜렷한 장점은 잉여현금 흐름 생산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형자산 투자가 별로 없고 벌어들이는 현금이 대부분 잉여현금으로 쌓이는 기업이죠. 상장기업 상위 7% 이내에 들어가는 잉여현금 생산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잉여현금을 매년 평균 7.5%씩 증가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 기업의 적정가는 67,000원 정도로 현주가 대비 83%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체 아웃라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퍼스스 시총 4,200억 정도의 코스피 제조업에 속한 중견기업입니다. PBR은 0.8, PER은 9.3, ROE는 9.4% 정도로 전반적으로 최근 ROE 대비해서는 약간의 저평가입니다. 장부상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좀 더 좋기 때문에 현금 흐름으로 산출한 DCF 평가에서 좀 더 높은 적정가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안정성과 배당, 현금 흐름 등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재무제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선 우수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DCF 평가에서의 80% 가까운 저평가가 매력적입니다. 아울러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재고자산의 증가에 이은 올해 매출과 이익 증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안전마진은 이 청산가치로 잡아두면 큰 위험 없이 코로나 이후 사무용 가구 시장 확장 국면에서의 주가 상승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코스피. 바로 국장입니다. 상속, 승계 등의 거버넌스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기도 당연하다는 듯이 승계의 꼼수 논란이 있네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퍼시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일룸 등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룸의 가치는 높아지고 퍼시스의 가치는 낮아져야겠죠. 비상장 일룸과 퍼시스홀딩스 또는 퍼시스와의 합병에서 당연히 퍼시스는 합병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상장회사는 그 가치가 주가로서 산정되니 퍼시스의 주가는 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가 요원해 보입니다. 장기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2018년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주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가 변동이 없네요. 바로 이런 거버넌스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 반짝 오르긴 했어도 금방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일룸과 퍼시스의 합병 등 이 거버넌스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진 이 회사의 투자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거참, 이런 문제만 아니면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회사일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치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얘네들, 피델리티와 퍼스트 이글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제법 큰 비중으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유형자산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현금 흐름이 워낙 매력적으로 보여서일까요? 그냥 기계적인 가치 투자의 집행인 것인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무언가가 있겠죠? 이상, 퍼시스였습니다.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